먼저 제인과 함께하는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은숙이고 올해 72살입니다. 저를 예전에 알던 분들은 아마 제가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고 하루 세끼 밥 걱정 없이 손주들을 돌보며 아무 근심 없이 사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꿈 같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가 되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날은 무더운 7월의 한낮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조상님 제단을 닦고 있었는데 며느리 서연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얼굴을 굳힌 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저는 손을 옷에 닿고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나이는 많아도 눈은 아직 정정해서 한눈에 은행 대출 서류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금액 10억 원, 대출자, 서연. 보증인, 공란. 저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서연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보증인 칸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제 동생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준대요. 제가 대신 대출자 이름을 쓸 테니 어머니는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동생? 민규? 그 녀석과는 3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집이 무슨 부자인 것도 아니고 10억 원이나 되는 일에 왜 엮여야 하지? 저는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못한다.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서연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랑 손주들 생각 안 하세요? 제 동생이 잠깐만 도움받으면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종이가 아니야. 혹시 못 갚으면 누가 책임져? 나는 늙었으니 빚에 얽히고 싶지 않아. 서연이는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겁만 내고 계산만 해요. 남편은 말 한마디 못하고 모든 걸 어머니가 결정해요. 그때 마침 아들 준석이가 퇴근해서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당황해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요. 어머니가 사인만 해주면 돼요. 당신 동생이 어머니한테 얹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끼리 돕는 건데. 준석이는 저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일어나서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알겠니? 내가 사인하면 나는 끝장이야. 안 해, 더 말하지 마.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상상도 못한 뒤집기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서연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준석이는 베란다에서 담배만 피웠습니다. 손주 둘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집안에 폭풍이 몰아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침묵에 잠긴 후 서연이 갑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피곤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또렷하고 냉철해 보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익숙한 안락의자에서 고개를 들었고 준석이는 소파에 웅크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손주는 이미 잠들었고 거실엔 3명의 어른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마치 판결을 내릴 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인 안 하시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예요. 준석 씨,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게 아내와 아이들을 내모는 거 아닌가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으로 협박하지 마. 내가 친정에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나는 붙잡지 않아. 준석이는 중간에서 손을 떨며 말렸습니다. 그만. 둘 다 진정해.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연이는 남편을 향해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어머니는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제 동생은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아무도 대출을 안 해줘요. 제가 대신 이름을 썼으니 어머니가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저는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사인 안 해.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 하지만 내가 대신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서연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혼자 사세요. 손주 얼굴은 다시 못 볼 거예요. 그리고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제 방으로 들어갔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준석이는 거실 한가운데서 머리를 긁으며 불렀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두 부부가 방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서연의 흐느낌과 준석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집안 전체에 어둠이 드리워진 듯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평소처럼 손주들을 위해 죽을 끓였지만 아무도 나와 먹지 않았습니다. 죽은 식어가고 김도 다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아이를 안고 나가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준석이는 말없이 뒤따랐습니다. 점심 무렵 휴대폰을 확인하니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랑 아이들 며칠 외출할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생각 바뀌면 연락 주세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밥그릇을 정리하고 하나하나 씻었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시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TV 소리도 없이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저는 서연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던 빈자리를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강경했나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가 사인했다면 내 손으로 내 인생의 지옥문을 연 셈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밖에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전화 가능하세요? 저 서연이 동생 민규입니다. 문자를 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밖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고 심장이 북처럼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규예요. 서연이 동생.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죄책감이 섞인 듯 떨렸지만 진짜 반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화드린 건 부탁드리려고요. 보증 서류에 사인 좀 해주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은행에서 조건만 맞추면 돼요. 어머니는 아무런 손해도 없어요. 맹세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어머니라고 하나? 나는 사인 안 해. 너랑 내 누나의 더러운 함정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 민규는 급히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집이 결제일이 늦어져서 계약금을 날릴 판이에요.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가 손해보게 하진 않을게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10억 원을 마치 만 원처럼 말하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아직 전화기를 내려놓기도 전에 다시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서연이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제발 더 이상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마요. 나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엄마가 사인 안 하면 이제부터 나랑 애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나는 되물었다. 내 남편 잘못된 일 하라고 시켜놓고 이제 와서 나를 협박해? 좋아, 전쟁하고 싶으면 해. 나는 안 무서워. 서연이 소리쳤다. 엄마는 몰라. 엄마는 자기만 생각해. 동생 힘든 거 안 보이고 엄마는 몇십 년 된 집만 금덩이처럼 붙들고 있어. 나는 소리쳤다. 그건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거야. 아무도 가져갈 권리 없어. 나는 다시 전화를 끊었다. 이번엔 아예 휴대폰을 꺼버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눈을 멀뚱멀뚱 떴다. 서연의 말, 민규의 말이 귀를 찢는 듯 들렸다. 이제 가족이라는 건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핑계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적막했다. 준석이도 없었다. 방을 지나가니 침대는 텅 비고 옷가지가 뒤엉켜 있었다. 책상 위엔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삐뚤빼뚤 손글씨로 쓴 쪽지가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 며칠만 같이 나가 있을게요. 엄마 건강 챙기세요. 나는 비웃었다. 같이 나가? 아니면 끌려간 거겠지. 나는 의자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봤다. 내 늙은 그림자가 벽에 길게 외롭게 드리웠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내 자식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알았다. 그날 점심,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은행 유니폼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준석 씨 명의로 보증된 대출의 담보자산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나는 사인 안 했어요. 나는 빌려준 적 없어요. 잘못 찾아온 거예요. 남자가 빨간 도장이 찍힌 복사본을 내밀었다. 공동거주 확인서, 준석의 서명과 지문이 찍혀 있었다.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석이 내 대신 사인한 거였다. 나한테 숨긴 것만이 아니라 나를 배신한 거였다. 나는 문턱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인사하고 돌아갔다.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내가 평생 일궈온 우리 집이 내가 모르는 사이 담보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익숙한 집안을 둘러봤다. 하나하나의 물건, 가족 사진, 모두가 이제는 벌거벗은 상처처럼 느껴졌다. 나는 알았다. 모든 게 변했다. 그리고 나도 변해야 한다. 그날 오후 나는 문을 잠그고 골목 입구의 구멍가게로 라면을 사러 걸어갔다. 골목 어귀에 돌아오자 내 집 앞에 소형 트럭이 서 있었다. 남자 둘이 간판을 떼고 또 한 명은 은행 직원 옆에서 서류를 들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면서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공문을 내밀었다. 부인, 담보자산 처리 절차에 따라 이 집은 대출 관련 조사를 위해 임시봉인 대상입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종이를 빼앗아 몇 번이고 읽었다. 대출자 이름은 민규, 보증인은 준석,
담보 자산은 마포구 18번지, 바로 내가 사는 집이었다. 안 돼. 나는 아무 서명도 한 적 없어. 당신들 사기꾼이야? 저희는 서류대로 처리합니다. 명의자는 아드님이고 어머님과 공동 거주 확인 지문이 있어 어머님도 사용권 및 영향권이 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났다. 머리를 감싸쥐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10수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 남편 있을 때부터 손주를 안을 때까지. 이제는 내 집에서 남처럼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나는 소리쳤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여긴 내 집이야.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한 작업자가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 저희도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은행 가서 항의하세요. 나는 급히 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가 옷 몇 벌, 낡은 사진, 쌀독에 숨겨둔 잔돈을 챙겼다. 더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다시 나올 때 그들은 문에 빨간 종이를 붙이고 있었다. 조사 대상 자산. 출입 금지. 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내 집의 낡은 지붕을 올려다봤다. 오래된 양철 지붕, 우리 가족의 햇볕과 비를 다 막아줬던 곳. 이제는 내 아들의 어리석은 서명 하나로 강제 집행을 당하고 있었다. 이웃들이 모여서 수근거렸다.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은숙 씨, 무슨 일이에요? 나는 눈물을 삼키고 똑바로 서려고 애썼다. 내 아들이 자기 엄마가 사는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게 다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귀가 멍멍하고 머리가 무거웠다. 나는 마치 꿈을 꾸듯 걸어 삼거리까지 와서야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다. 불빛 속에서 눈앞이 흐려졌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나는 전라남도에 사는 사촌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만 재워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락했다. 나는 밤버스를 타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 웅크려 앉아 머리를 차가운 유리창에 기대었다.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다. 준석이 환하게 웃고 서연이 아이를 안고 두 손주가 내 발에 매달려 있다. 나는 사진을 찢었다. 평생 처음으로 더 이상 준석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전라남도에 도착했을 때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사촌 미자가 터미널에서 나를 맞았다. 걱정과 경계가 엇갈린 표정이었다. 은숙 언니, 며칠 집에 계세요. 근데 돈이나 법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그런 거 싫어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 누가 골치 아픈 일 더 떠안고 싶겠나? 작은 집은 한적한 골목에 위치해 있었고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났다. 미자는 나에게 복도 끝에 있는 방을 내주었는데 원래는 창고였다가 임시로 고쳐서 삐걱거리는 대나무 침대와 덜컥거리는 탁상용 선풍기가 놓여 있었다. 나는 누워 있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오직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비를 피할 곳만 있으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내 마음은 발밑의 타일 바닥보다 더 차가웠다. 3일이 지나도록 나는 집안의 그림자처럼 지냈고 미자는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갔으며 그녀의 남편은 나에게 2마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임시로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번 그들이 내 곁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내가 빚을 진 사람을 대하듯 했다. 나는 은행 직원이 남겨둔 명세서를 꺼내 읽었다.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게 둘 수 없었다.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내 피와 살, 평생 고생의 결과였다. 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전라남도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내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니 그 구청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고 말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도시로 돌아갔다. 내가 예전에 살던 구청 경찰서에 가서 문서 위조, 사기, 재산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직원이 물었다. 나는 대출 서류 사본과 은행에서 복사해준 준석의 지문 사진을 제출했다. 나는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없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신분을 위조해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10억 원은 나를 위한 것도 내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며느리의 남동생 민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사건을 조사부로 넘기겠습니다. 나는 경찰서 건물을 나섰다. 한낮의 태양이 자결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이성의 차가움, 계획이 세워지는 차가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절에 같이 다니던 친구의 딸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부동산 회사에서 회계로 일하고 있었다. 지원아, 민규 이름으로 된 부동산 등기 내역 좀 확인해 줄 수 있니? 어디에 무엇을 샀고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지원은 머뭇거리며 네, 신분증 번호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대출 신청서에 적혀있던 민규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직 가지고 있었다. 바로 보냈다. 그날 오후 지원이 답장을 보냈다. 민규 씨가 서초구의 85제곱미터 아파트를 산 지 2주도 안 됐어요. 나는 화면을 캡처해 USB에 저장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뚜렷해졌다. 그는 가족을 위해 집을 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것이었다. 며느리 서연이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 고 했던 바로 그 남동생 민규가 나를 밟고 호화로운 삶으로 올라서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전쟁을 선택했다면 나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 나는 민규가 새로 산 서초구 아파트 근처에 작은 방을 빌렸다. 방은 낡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선풍기는 시끄럽게 돌아갔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들 가까이에 있어야 했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똑똑히 지켜봐야 했다. 매일 아침 나는 골목 어귀의 찻집에 앉아 폐지를 줍는 사람인 척하며 건물 입구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첫날, 둘째 날, 아무 일도 없었다. 셋째 날, 거의 점심때가 되어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어린 딸을 안고 있었고 화장을 꼼꼼히 한 얼굴이었다. 준석은 뒤따라가며 큰 가방,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 산 까만 픽업 트럭을 타고 다녔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연달아 사진을 찍었다. 그날 오후 민규가 나타났다. 하지만 서연이 아니라 다른 젊고 세련된 여자와 함께였다. 그들은 친밀하게 웃으며 카페에 들어갔다가 근처 미니 호텔로 들어갔다. 나는 트럭 뒤에 숨어 심장이 쿵쾅거렸다. 한쪽에는 울화가 치밀고 한쪽에는 차가운 피가 솟구쳤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또렷했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모든 사진과 아파트 정보, 지원이 몰래 추출해준 대출 계좌 이체 내역을 인쇄했다. 10억 대출금 중 세 부분이 3개의 다른 계좌로 분산되었고 그중 한 계좌는 민규와 함께 있던 여성의 이름과 일치했다.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떨리지도 않았다. 한 장 한 장 서류를 인쇄해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제출한 고발장 사본도 함께 끼웠다.
봉투를 단단히 봉하고 수신, 서연, 준석, 민규. 반드시 본인 전달이라고 썼다. 나는 서연 가족이 동생 결혼식 피로연을 했던 호텔로 갔다. 이 정보는 친척 아이 페이스북에서 알아냈다. 그날 아침 나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천 가방을 들고 축하 카드 전달하는 사람처럼 로비에 들어갔다. 서연, 민규, 준석 가족이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나는 다가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크게 말했다. 저는 준석의 어머니, 은숙입니다. 며느리의 남동생을 위해 10억 보증을 당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작은 서류 몇 장을 드리러 왔습니다. 양가 모두 진실을 알게 하려고요. 연 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서연이 벌떡 일어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내가 하는 일은 배신자들의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민규는 얼굴이 퍼렇게 질렸고 준석은 돌처럼 굳었다. 나는 등을 돌려 모두의 시선을 뒤에 남긴 채 걸어 나왔다. 웅성거림이 점점 퍼져나갔다. 문을 나설 때 외가 쪽 장모가 잘난 척하더니 결국 다 거짓이었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마음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단지 커튼이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느낌뿐, 그리고 내가 그 커튼을 찢을 사람이라는 확신만 있었다. 나는 비 내리는 밤, 방으로 돌아왔다. 밖에는 천둥이 쳤지만 내 마음은 고요했다. 내가 전달한 봉투 속 서류와 사진, 계좌 내역은 이제 올바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 나는 소리칠 필요도, 욕할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었다.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두면 됐다. 다음 날 아침, 내 전화가 계속 울렸다. 낯선 번호가 아니라 준석의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벨이 6번째 울릴 때야 무심하게 받았다. 왜? 준석은 울먹이며 엄마 왜 이러세요? 이러면 나 죽어요? 라고 했다.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너희들이 나를 길거리로 내몰았으니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준석이 울었다. 엄마, 회사에서 나를 해고했어요. 소문이 퍼졌는데 엄마도 알고 계세요? 우리 이제 다 잃었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좋다. 잃어봐야 내가 짓밟았던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되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전화기는 조용했다. 그것도 잘된 일이다. 이틀 후 누군가 내 하숙방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은행 직원이었다. 부인, 저희는 민규 씨 명의의 대출에 사기 정황이 있어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이 임시로 동결될 예정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법의 목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 나는 짐을 정리했다. 한 곳에 계속 머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예전에 자원봉사로 밥을 지었던 절 뒤편의 작은 방이었다. 주지 스님이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은숙 씨, 정말 다른 건 필요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식도 없는데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스님. 그때부터 나는 절에 정식으로 머물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채소를 다듬고 감자를 깎았다. 오후에는 무료 급식 배달을 도왔다. 저녁에는 책을 읽고 일찍 잠들었다. 어느 날 밤 내가 뒷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쪽에서 아주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다. 준석이었다.
그는 그곳에 서 있었고 온몸이 젖어 있었으며 얼굴은 초췌했다. 엄마, 나에게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노란 조명 아래 내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와 그의 눈동자 속 무기력이 뚜렷이 드러났다. 우리 이제 다 잃었어요, 엄마. 집도 압류당했고 민규는 도망쳤고 서연은 이혼을 요구해요. 나는 침묵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집에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나는 단 한마디만 했다. 집. 내가 무슨 집이 남았다고 나더러 돌아오라 하니? 그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빗물이 그의 몸을 적셨다. 나는 추웠지만 떨지 않았다. 나는 대문을 닫았다. 자기 어머니조차 지키지 못한 자식은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사흘 뒤 나는 다시 절 대문 밖에서 준석의 그림자를 보았다. 여전히 그 옷차림, 여전히 그 얼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두 아이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나를 보자 눈을 반짝였다. 큰 아이가 소리쳤다. 할머니. 나는 얼어붙었다. 작은 아이가 달려와 내 다리를 안았다. 나는 몸을 굽혀 손주를 안았다. 가슴이 저렸다. 어린아이의 머리 냄새, 한때 익숙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준석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애들은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제발 아이들을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두 아이를 절로 데려가 남은 밥을 데워 새 그릇으로 나누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다. 둘 다 눈에 띄게 여의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절에 머물렀다. 나는 그들에게 이불을 깔아주고 한 명씩 부채질을 해주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나는 그 작은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내 손주, 내 핏줄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준석을 불러 아이들을 데려가게 했다. 그가 나타났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작은 방을 하나 구해서 나갔어요. 이제 서연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남자가 자기 어머니도 지키지 못한다면 적어도 다시 시작하는 법은 배워야지. 그가 두 아이를 데리고 가기 전 큰 아이가 돌아봤다. 할머니, 내일 또 와도 돼요? 나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일은 꼭 아침 먹고 오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 대출 서류, 사진, 내역서를 모두 펼쳤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직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 남아 있었다. 서연. 다음 날 아침, 나는 대출이 실행된 은행에 갔다. 복사한 서류를 내밀며 누가 거래하고 서류에 서명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고 말했다. 은숙 씨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서류에 서명한 건 준석 씨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에는 친모와 함께 산다고 되어 있어서 직접 오실 필요는 없었고 지문 확인만 했습니다.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지문은 누구 거였나요? 준석 씨 거였습니다. 부인 것은 없었어요. 나는 물었다. 그럼 서류에 문제가 있나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에서 다시 점검 중입니다. 부인께서 고소장을 내시면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다. 나는 바로 구청 경찰서에 들렀다. 서연과의 모든 대화, 그녀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의 사본을 제출했다. 그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부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담당 경찰이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서류는 시청으로 넘어갔고 법에 따라 처리될 겁니다. 나는 경찰서를 나서며 고개를 들었다. 이 여정 내내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직 이긴 건 아니지만 나쁜 자들은 이미 떨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의 개인 변호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정중했다. 은숙 씨, 저는 서연 씨의 위임을 받아 대신 협상하러 연락드렸습니다. 법적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변호사님, 내가 겁낼 거라 생각하세요? 소 한 장 내세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는 갑자기 싸늘하게 말했다. 그럼 조정을 거부하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아. 나는 정의를 원해. 그날 오후, 나는 준석의 새 하숙방에 들렀다. 작은 방, 1층에 있고 선풍기 하나와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만 있었다. 두 아이가 달려와 나를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쌀 한 자루, 통조림 몇 개, 공책 한 묶음을 내려놓았다. 아이들 다시 학교 보내. 엄마가 돈은 안 도와주지만 애들에겐 글이 필요해. 준석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가 가난해서 화난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속여서 화난 거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에 집에 돌아와 나는 보충 진정서를 계속 썼다. 이번에는 서연을 피고로 고소하는 내용, 허위 서류를 고의로 만들고 타인에게 주민정보를 위조하게 부추겨 재산을 가로챈 혐의였다. 나는 모든 문자, 녹음 파일, 채무증서 사진, 송금 계좌 정보를 그 여자에게 보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사흘 뒤 나는 구인민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1심 재판은 월말에 열릴 예정이었다. 나는 그 소환장을 절에 가져가 스님께 보여드렸다. 스님이 내 손을 잡았다. 법이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그냥 모든 걸 올바른 길로 두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종이에서 떼지 않았다. 그날 저녁밥은 평소보다 맛있게 먹었다. 내 마음은 복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일주일 뒤 나는 시장에 가서 새 옷을 샀다. 진한 보라색 아오자이, 너무 튀지 않지만 단정했다. 판매자가 물었다. 잔치 가세요? 나는 답했다. 아니요, 나는 정의를 되찾으러 갑니다. 재판날, 나는 맨 앞줄에 앉았다. 몇 미터 앞에 앉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여위었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했다. 준석은 증인석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규는 보이지 않았다. 변호사가 알렸다. 도주 중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배를 내렸어요.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고소인 자격으로 진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일어나
내 목소리가 법정에 또렷이 울렸다. 나는 시어머니이고 친엄마이며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입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연 측 변호사는 가족 내 오해일 뿐이라며 상황을 바꾸려 애썼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은숙 씨가 연세가 많으셔서 실수로 서명하고 기억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나는 법정 한가운데서 웃음을 터뜨렸다. 웃다 눈물이 맺혔다. 나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늙었어도 치매는 아니다.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직원과 나눈 녹음을 틀었다. 그분, 은숙, 은 오지 않았고 준석 씨만 왔어요. 서명에 은숙 씨 이름은 없습니다. 녹음이 울렸다. 한마디가 서연의 얼굴을 때렸다. 내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은숙 씨는 서명 없는 차용증 사진, 실제 거래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주는 은행 증빙 등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대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상한 송금이 이루어진 증거도 있습니다. 그는 민규의 애인명의 계좌 증거를 들었다. 서연은 떨기 시작했고 준석은 굳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배심원이 물었다. 피고는 할 말이 있습니까? 서연이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는 동생이 안정적으로 살 집을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고의는 아니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답했다. 나는 법원이 아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고소한다. 법원은 재판을 일시 중단하고 추가 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류 위조, 재산 횡령, 자금 세탁 혐의가 있다는 이유였다. 법정에서 나와 나는 고개를 높이 들었다. 밖은 햇빛이 강했지만 눈부시지 않았다. 나는 빛을 느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절로 돌아갔다. 스님이 내게 편지를 건넸다. 준석이 쓴 것이었다. 엄마는 내가 더 이상 쓸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엄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편지를 접었다. 울지 않았다. 나는 이미 눈물을 다 써버렸다. 일주일 뒤 나는 몰래 옛 동네로 돌아갔다. 내가 살던 집은 이제 봉인되어 있었다. 마당엔 풀이 무성했고 처마는 벗겨지고 철문은 녹슨 쇠사슬로 잠겨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노인 이웃이 나를 알아봤다. 은숙 씨. 세상에, 이제야 보네요. 나는 웃었다. 내가 한때 집이라 불렀던 곳을 다시 보러 왔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애들이 너무 못됐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도와드릴 일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괜찮아요. 나는 한참 더 서 있다 돌아섰다. 이제 집이 필요 없다. 나는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켜고 가족 카카오톡방에 들어갔다. 한때 축복, 손주 사진, 주말 식사 사진이 가득했던 곳이다. 나는 한 줄을 쳤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을 나가 폰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나는 초여름 매미 소리를 들었다. 가늘지만 끈질겼다. 내 안의 원한처럼 시끄럽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재판이 연기된 지 일주일 후 나는 시경찰청 수사관과 함께 조사받으러 불려갔다. 나를 맞은 이는 젊은 직원, 표정은 엄했지만 목소리는 부드럽고 공손했다. 저희는 사기 및 자금 세탁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증거를 추가로 제공해 주세요.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그 안엔 서연과 민규가 함께 있는 사진, 계좌 이체 내역, 은행에서의 허위 진술, 심지어 서연이 내게 보낸 협박 문자까지 들어있었다. 서명 안 하면 내가 직접 나설 테니 각오해. 직원이 받아서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을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나는 물었다. 준석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그는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공범의 적극적인 정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전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추가 증거가 나오면 저희가 계속 처리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절로 돌아왔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맛있는 밥을 지었다. 시금치국, 후추를 넣은 조기조림, 후식으로는 잘 익은 바나나. 몇몇 동자승들이 밥을 다 먹고는 마당으로 뛰어나가 배드민턴을 쳤고 입가엔 해맑은 웃음이 번졌다. 나는 계단에 앉아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아이들의 웃음은 더럽혀지지 않고 거짓이 없다. 그날 밤 나는 지원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한때 나를 도와 서류를 조회해주던 회계 담당자다. 아주머니, 민규 쪽에서 서초구 아파트를 급하게 팔았어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뒤 그 여자 명의로 전부 인출했어요. 나는 즉시 그 정보를 수사관에게 전달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가 걱정한 것은 소송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내 예상대로 나는 소식을 들었다. 민규가 공항에 나가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 서류가 이미 열려 있었기에 출국 금지 명령이 전날 밤에 내려졌다. 그는 세관에서 막혀 조사 협조를 위해 억류되었다. 이 소식은 들불처럼 빠르게 퍼졌다. 서연은 패닉에 빠졌고 준석이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서연이가 경찰에 불려갔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래도 양심은 남아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너희 삶의 바깥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 이제 더 이상 끼어들지 않겠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복사집에 들러 옛날 가족 사진을 인화했다. 내가 큰애를 안고 있고 준석은 내 뒤에 서 있었으며 서연은 웃으며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반으로 잘랐다. 한쪽은 간직하고 나머지 반쪽은 절마당에서 바로 태워버렸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이미 죽은 한 시절을 떠나보내기 위함이었다. 그날 밤 나는 편안히 잠들었다. 악몽도 뒤척임도 없었다. 오직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 있었다. 막 고통을 묻은 어머니의 숨결처럼 가벼웠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절마당을 쓸고 있을 때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급했다. 은숙 씨, 저희가 한번 본청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새로운 진전이 있습니다. 나는 회색 법복으로 갈아입고 삿갓을 쓰고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곧장 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서연과 민규가 모두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서연이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규는 수갑을 차고 얼굴은 창백했다. 수사관은 내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이게 10억 전액의 흐름입니다. 4억은 아파트 구매, 2억은 현금 인출, 3억은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 그중 어느 한 푼도 대출 목적대로 가족 생계 지원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고소했습니다. 수사관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 말 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잘못했어요. 동생,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다. 너 나를 생각해 본 적 있니? 수십 년간 엄마라 부르던 사람을? 내가 해준 밥 먹고 내 품에서 내 아이 키우고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한 마음 들었던 적 있니? 한 장의 서명 때문에 나를 거리로 내몰면서? 서연은 엉엉 울었고 민규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수사관이 말을 이었다. 저희는 민규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서연 씨는 공범으로서 기소 검토 중입니다. 사기 행위에 가담하고 명백히 알고 있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체포되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정의가 닿았기 때문이다. 사무실을 나서자 밖은 눈부시게 맑았다. 나는 한동안 마당에 서 있다가 돌아섰다. 아직 대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준석이 서 있었다. 지쳐 보이는 얼굴, 두 아이가 뒤에 붙어 있었다. 엄마. 그가 조용히 불렀다. 나는 돌아보았다. 뭐야? 서연이가 임시 구금됐어요. 애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며칠만 애들 엄마랑 있게 해주세요. 나는 서류 처리하러 가야 돼요. 나는 두 손주를 바라보았다. 큰애는 상황을 알아서 얼굴이 어두웠고 작은애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 제잘거렸다. 나는 준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애들은 내 핏줄이다.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아이들을 절마당으로 이끌었다. 나는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가 이불과 베개를 챙기고 우유를 타주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내 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기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는 누웠다. 아이 둘이 내 양옆에서 잠들었다.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너희를 지킬 거야. 세상이 무너져도 아무도 너희를 진흙탕에 끌고 가지 못하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일찍 일어났다. 큰애는 조심스럽게 침구를 정리했고 작은애는 부엌에 따라가겠다고 졸랐다. 그 순수함에 내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밖은 여전히 전쟁터였지만 적어도 이 작은 방 안에서는 평온을 지킬 수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옛 학교로 전학수속을 하러 갔다. 교장 선생님은 나를 보자 한숨을 쉬었다. 은숙 씨, 아이가 요즘 학교에 안 나와서 집에 계속 전화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이들 보호자입니다. 직접 저한테 연락 주세요. 나는 등록부에 사인하고 새 연락처를 적었다. 선생님의 눈에는 약간의 존경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떠들썩하게 했다. 나는 만 했지만 손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오후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은숙 씨,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검찰이 민규와 서연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습니다. 30일 이내에 1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나는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했다. 밤이 되어 나는 보라색 한복을 꺼내 빨았다. 지난번에는 정의를 찾으러 입었던 옷. 이번엔 배신자들의 판결을 지켜보러 입을 것이다. 일주일 후 나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아들을 호적에서 파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공증 담당자가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것은 매우 무거운 결정이다. 나는 바로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잃었다. 그가 친엄마를 거리로 내쫓았을 때부터. 이제 나는 단지 서류만 처리할 뿐이다. 나는 서명을 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준석이 그 사실을 알고 절에 찾아와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문을 두드렸다. 엄마,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문 앞을 막아서서 말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바로 내가 그런 거다. 내가 엄마를 속였고, 내가 엄마 대신 서명했고,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잡았잖아. 이제 다시 묻자. 누가 그런 거냐? 준석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 흘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내가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스님에게 당부했다.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 할머니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너희들도 절대 고개 숙여서는 안 된다고. 그날 밤 나는 손으로 유서를 미리 써두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계좌에 남은 잔돈, 몇 개의 낡은 여성 장신구, 그리고 두 아이를 돌볼 권리를 절에 남겼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었다. 반드시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고 공부시켜 주세요. 나는 봉투를 봉하고 서랍에 넣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세차게 흔들었다. 나는 문을 닫고 두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 주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고 마치 아무도 그들을 상처 준 적 없는 것처럼 평화로웠다. 나는 안다. 내 아들의 어린 시절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내 손주들에게는 더 깨끗한 어린 시절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재판날, 나는 두 손주를 스님께 맡기고 혼자 버스를 타고 법원에 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당황하지도 떨리지도 않았다. 나는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마지막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섰다. 준석은 맨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서연은 민규 뒤에 호송되어 들어왔고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한때 시어머니에게 10억 대출 서명을 당당히 요구하던 여자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 재판장이 공소장을 읽었다. 민규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0에서 12년형이 구형되었고 서연은 공범 및 서류 위조 혐의로 7에서 9년형이 구형되었다. 나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공허함만이 남았다. 판사는 나를 피해자로 증언대에 세웠다. 나는 법정 한가운데 서서 피고인들을 바라보고 말했다. 저는 은숙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거리로 내몰린 사람입니다. 단지 한 장의 종이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생 살아온 집이 담보로 넘어갔습니다. 그 돈들은 누구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단호하게 말했다. 법이 죄를 정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받은 상처는 그 어떤 판결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방청객들은 고개를 숙였고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은 2시간 더 이어졌다. 민규와 서연 모두 더 이상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민규 징역 11년, 서연 징역 8년. 은숙에게 모든 피해를 배상할 것, 임대료와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포함하여.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2사람이 법에 의해 올바로 심판받기를 바랐다. 법원을 나서자 준석이 정문에서 편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나 담보 서류 취소 신청서 냈어요. 이제 집은 제 이름이 아니에요. 엄마가 원하면 돌아오실 수 있어요. 나는 다시 물었다. 집이 어디 있다고 돌아가? 그 집은 내가 서명한 날부터 집이 아니었어. 준석은 내 손을 붙잡았다.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그 옛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아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수는 있겠다. 나는 걸음을 옮겼고 준석은 마당 한가운데에 남겨졌다. 그날 오후 나는 절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 새로 산 공책 2권을 꺼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 집이라는 글자를 가르쳤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집은 누구도 누구에게 억지로 서명하게 하지 않는 곳이야. 집은 누구도 누구를 거리로 내모는 곳이 아니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하게 글자를 써내려갔다. 그날 밤 나는 불을 켜두었다. 비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집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재판 후 세상의 폭풍은 잠시 잠잠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폭풍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나는 다시 절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엔 밥을 짓고, 점심엔 청소를 하고, 저녁엔 2 아이를 돌봤다. 모든 일은 오래된 시계처럼 반복되었지만 묵묵히 이어졌다. 어느 날 오후 빨래를 널던 중에 나는 소포를 받았다. 발신자는 없었다. 안에는 2년 전 은행거래 내역 사본 한 뭉치와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엄마, 이건 제가 따로 빌린 돈이에요. 서연이와는 상관없어요. 그 돈은 집에 쓰지 않았지만 엄마에게 숨겼어요. 이제 엄마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내가 한 모든 일이 다 서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서명, 준석. 나는 서류를 들고 침대에 앉았다. 그가 진심을 말한 건지 아니면 변명을 늘어놓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느낀 한 가지는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나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평소에 가계부를 쓰던 낡은 노트를 꺼냈다. 나는 한 줄을 더 썼다. 그가 잘못을 안다면 그 잘못은 아직 고칠 수 있다. 일주일 후 준석이 다시 절에 찾아왔다. 이번에는 부탁이나 애원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절 밖에서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 한 뭉치 서류를 내밀었다. 엄마, 이건 취업 서류예요. 막노동이라도 하려고요.
당분간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다시는 잘못하지 않을게요. 나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회사 이름과 주소, 서명까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해라. 손도 마음도 깨끗하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두 아이 데리러 오고 데려다 줄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절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늦으면 안 되고, 아이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압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때로는 용서란 자신에게 증오에서 벗어날 길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비구니 스님과 함께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누군가 절에 와서 밥을 청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민규의 연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도시락과 물병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예전 길로 돌아가지 마세요. 아이가 있으니 아이를 지키세요. 그녀는 아이를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원망하지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욕심이든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아이들이 저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큰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내가 크면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해. 절대 내 아이가 울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이 파도 한 점 없는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절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 누군가 대문 밖에서 크게 불렀습니다. 은숙 할머니. 저는 나가보니 낯선 남자가 구겨진 셔츠를 입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민규와 함께 수감됐던 친구입니다. 저는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저를 왜 찾으셨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내 등본으로 접힌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민규가 이걸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더 잘 알게 되시라고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민규가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첫 문장. 저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는 어릴 때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버릇없이 굴 때 처음으로 저를 때려준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이 돈을 빌리도록 유혹한 일, 서명을 위조한 일. 모든 게 잘못임을 알면서도 언젠간 다 지나갈 거라 생각하며 저질렀던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고 언젠가 출소하게 되면 할머니를 찾아와 1년 동안 설거지를 하며 죗값을 치르겠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그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걸음걸이는 절뚝거렸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 서울숲에 놀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절 근처 시장보다 멀리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뛰놀며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푸른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초록을 본 게 얼마나 오랜만일까요? 밤이 되어 저는 민규가 준 수첩을 꺼내 한 줄 한 줄 제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추억을 간직하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죄에는 뿌리가 있다. 하지만 모든 뿌리를 키울 필요는 없다. 이틀 뒤 준석이 약속대로 절에 왔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등하교시킨 뒤 저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그에게 생선조림, 국 끓이기, 채소 데치기 같은 기본부터 영양을 맞추고 알뜰하게 배를 채우는 식사 나누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저는 끓고 있는 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에 용서하지 않아. 매일매일 용서해. 오늘 너는 늦지 않았고 이 국을 잘 끓였으니 오늘은 더 이상 화나지 않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저는 그가 빨리 이해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해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꾸준히 학교에 다니고 돌아오면 점수를 자랑합니다. 저는 칭찬장을 방벽에 한 장 한 장 붙였습니다. 8점, 9점 하나하나가 제 인생에서 귀한 금덩이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큰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저 내일 비가 오지 않기를, 아이들이 아프지 않기를, 그리고 제가 너무 빨리 늙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남겨주어야 하고, 준석에게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며, 살아가며 어떤 엄마들은 침묵 속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 달 중 어느 아침, 저는 교도소에서 온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전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엄마 라며 달콤하게 부르다가 뒤에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를 거리로 내몬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을 말하고 싶어요. 준석을 사랑하게 된 날,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착한 남자, 엄마가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지요. 하지만 그 집에서 살면서 저는 질투가 생겼어요. 엄마가 언제나 준석만 믿는 것 같아서. 엄마가 저에게는 큰 결정을 맡기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민규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서명만 해주면 다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나중에 갚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잘못이었어요.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엄마가 답장을 안 쓸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중에 두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면 제발 엄마, 제가 나쁜 엄마였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조금만 자존심을 남겨주세요.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울지 않았지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였습니다. 서연 같은 여자가 제때 멈출 줄 알았다면 아마 좋은 엄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두 아이에게 실수한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말했습니다.
그분은 잘못했지만 사과할 줄 알았으니 아직 사람인 거야?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 제가 대답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지. 하지만 사과하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곤히 잠들었다. 나는 방금 아이들 마음에 친절의 씨앗 하나를 심었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나는 서연의 편지를 절 뒤뜰에 가져가 태웠다.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람이 그 사과의 말을 가져가 마음을 가볍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준석은 여전히 꾸준히 왔다. 그는 국수, 죽 등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내가 바쁠 때는 직접 아이들 식사를 준비했다. 어느 날 준석이 말했다. 엄마,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었다. 아직도 서연 생각하니? 준석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예전엔 미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안쓰러울 뿐이에요. 그 애들이 아빠처럼 상처 많은 마음으로 자라길 원하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기억해. 내가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게 아이들에게도 올바르게 살 기회를 더 주는 거야. 나는 아이들의 성적표, 상장, 그림을 준석에게 맡겼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져 말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을 버리지 않아서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널 버렸지만 아이들은 버리지 않았어. 아이들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아이들은 다시 내 품에 안겨 잠들었다. 가볍고 꿈 없는 잠이었다. 나는 알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한 획씩 다시 써갈 수 있다는 걸. 어느 달 중순, 절에서 오란분절 행사가 열렸다. 절 마당엔 붉은 등불이 가득 걸리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회색 승복이 길을 가득 메웠다. 나는 한쪽 구석에서 공양할 채식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석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왔다. 셋 모두 단정한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수많은 일을 겪은 뒤 처음으로 비록 일그러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 준석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은 효도하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엄마 곁에 서고 싶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향 꽂고 얌전히 경전 소리 들어. 나는 아이들을 대웅전으로 데려갔다.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슴을 울리는 소리였다. 부모 은혜는 하늘과 바다와 같다는 대목에서 준석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행사 후 아이들이 팥죽을 먹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이들 각각에게 한 그릇씩 사주고 말했다. 할머니가 저쪽에 연등 띄우는 곳 안내해 줄게. 그날 밤 오랜만에 나도 연등을 띄웠다. 소원을 쓰지 않았다. 그저 속삭였다. 다음 생이 있다면 불효 자식의 어머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준석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위로하지 않았다. 그가 내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일주일 후 나는 교도소에서 소식을 받았다. 민규가 노동교화소로 이감되었다고 했다. 옮기는 중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는 내용이었다. 교도소 관리자가 가족 중 누가 면회를 올지 확인해달라며 편지를 보냈다. 나는 이틀간 고민하다가 가기로 결심했다. 모정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분노 없는 맑은 눈으로 그를 한 번 보고 싶어서였다.
준석이 나를 데려다 주었다. 가는 길에 그가 물었다. 엄마, 왜 그래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세요? 나는 대답했다. 용서하러 가는 게 아니야. 끝내러 가는 거지. 도착해서 나는 면회실로 안내받았다. 민규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검게 타고 야위어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넌 다른 길을 선택했지. 이제는 죗값 치르며 살아.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 그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들었어.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뒤돌아 나왔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절로 돌아오자 아이들이 물었다. 할머니, 우리 어디 다녀왔어요? 나는 대답했다. 할머니가 마음속에 있던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으러 갔다 왔단다. 이제 조금은 가벼워졌어. 더 이상 무겁지도 화도 나지 않았다. 남은 건 오직 한 가지, 진짜 엄마, 진짜 할머니로 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8월, 비가 연일 내렸다. 밤낮으로 쏟아지는 비에 절마당은 흠뻑 젖고 대나무 잎이 길을 덮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비는 이미 오래전에 그쳤다. 잊어서가 아니라 놓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돌보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큰아이에겐 밥 짓는 법을, 작은아이에겐 옷 개는 법을 알려주었다. 나중에 할머니가 늙어서 못하게 되면 너희가 스스로 챙겨야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짝이는 눈으로 이해한 듯 했다. 나는 알았다. 아직 어리지만 이미 자립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나는 동사무소로 불려갔다. 예전에 담보로 잡혔던 옛집이 은행 경매로 팔렸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내 민사소송이 효력을 발휘해 빚을 제외한 집값 일부를 보상금으로 받게 되었다. 나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물었다. 그 돈으로 두 아이를 위한 장학기금을 만들 수 있나요? 그들은 동의했다. 그래서 나는 따로 계좌를 만들고 수진과 지호의 학습기금이라고 이름 붙였다. 두 손자의 이름이었다. 증명서를 절에 맡기고 스님께 감독을 부탁했다. 모든 것은 투명하고 깨끗해야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너희에게 큰 집은 못 주지만 그를 줄게. 멀리 가도 넘어지지 않게. 어느 달 말 나는 낯선 전화를 받았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다. 이번엔 서연이었다. 엄마,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아이들 목소리만 듣고 싶어요. 1분만이라도. 나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날 밤 나는 두 아이에게 물었다. 엄마가 전화했어. 너희랑 얘기하고 싶대. 하고 싶니? 큰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엄마가 그리워요. 하지만 엄마가 올까봐 무서워요. 작은아이는 물었다. 엄마가 나한테 화났어요? 나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어른이 잘못했으면 어른이 책임지는 거야. 너희는 착하게만 있으면 돼.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들을 절 근처 공중전화로 데려갔다. 내가 번호를 누르고 수화기를 건넸다.
너희는 1분만 이야기할 수 있어? 짧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몇 걸음 떨어져서 끼어들지 않았다. 서연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두 아이의 눈이 빨갛게 충혈된 것만 봤다. 하지만 전화를 끊을 때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그저 나를 꼭 껴안았다. 큰아이가 말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너희도 다 컸구나. 그날 오후, 준석이 또 찾아왔다. 헌책 몇 권을 들고서. 헌책방에서 주워왔어요. 애들 읽으라고요. 내가 들어보니 전부 초등학생, 중학생 책들이었다. 헌책이지만 아직 멀쩡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다. 이번엔 내 생각이 맞았구나. 준석은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었다. 나는 멀리서 바라봤다. 나를 뼛속까지 아프게 했던 아들이 이제 두 아이 사이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고 있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정했다. 상처란 잘 보살피면 언젠가 아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불단의 향을 올리고 평소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도 내가 아직 버티고 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마당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아이들 아침을 준비한 뒤 절처마 밑에 앉아 늘 간직하던 노트에 마지막 몇 줄을 적었다. 나는 늙었다. 72, 머리는 하얗고 무릎은 시리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산다. 아이들이 달려와 각각 한 손씩 내 팔을 안고 제잘거렸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웃었다. 그래서 누구를 그릴 거니? 막내가 곧장 대답했다. 할머니랑 나랑 오빠. 엄마 아빠는 그림에 없어. 걱정 마세요.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나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멀리서 지켜봤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두 아이의 모습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큰 집도, 칭찬도 필요 없다. 그저 아이들이 바르게, 착하게 살면 나는 만족한다. 그날 오후, 나는 옛집 근처를 들렀다. 이젠 임대 사무실이 되어 새로 칠해지고 주인도 바뀌었다. 나는 잠시 대문 앞에 섰다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이제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그곳은 과거일 뿐이니까. 밤이 되어 나는 옛 물건들 서연이가 준 니트, 준석의 웨딩 앨범, 민규 이름이 적힌 출생신고서 모두 가방에 넣어 절 뒤편에서 태웠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나는 그 불을 바라보며 아쉬움이 아닌 홀가분함만 느꼈다. 연기 사이로 뒤에서 스님이 물었다. 이제 화가 풀리셨나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화낼 일도 없어요. 해야 할 일만 남았죠. 나는 방으로 돌아와 큰아이의 우등생 상장을 벽에 붙였다. 그 옆에는 막내가 그린 그림, 할머니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큰 나무 아래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아이들이 자라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몇 번의 계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날 밤 나는 문을 잠그지 않고 조금 열어두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들었다.